전문가가 만든 아기 물티슈 닥터 보동보동입니다. 2월 신제품으로 출시되었는데요. 대표님께서 소아과 병원에서 아기들을 진료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한방 생약 추출물이 함유된 물티슈입니다. 안전한 보존자만 사용하여 피부 자극 테스트, 유해물질 테스트에 통과하였고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물티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 이념에 따라 영업이익의 10%는 소아암 아기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닥터 보동보동을 검색해주세요. 저도 이제 닫아놓고 해서 왜 쓰는지 몰랐지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최초로 알아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먼저 하려고 해요. 이거를 굳이 하지 말까라도 생각을 했어요. 폼브라운만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왜 어려워요 이거요? 별로 안 중요하게 느껴지니까. 왜냐하면 치올코프스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네. 제가 참고했던 모든 책에 다 이 사람 이름이 써 있는 거야. 치올코프스키. 치올? 네.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 자, 이런 이론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분은 이걸 하는 겁니다. 로켓이라고 하는 걸 쓰면 우주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최초로 이론적인 계산을 한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면 1857년에 태어나서 진짜? 1935년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이전에는 아무도 이거에 대한 계산을 안 한 거야. 왜냐하면 사실 최초의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던 비행기도 1900년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네. 그럼 그 전에는 하늘을 나는 것조차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비행기 자체가 없었으니까 우주로 나간다는 건 상상조차 안 했던 거죠. 니체가 철학하고 있을 때 이분은 우주 나가는 속도를 계산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때 우리가 아마 철종 뭐 이럴 때. 아, 그래요? 되게 예언자 같은 포스를 가지고 진짜 있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할 많은 사람들이 다 뭘 하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너는 몽상가다. 말도 안 된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다구리를 맞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영화 보면서도 느꼈었던 건데 우주선이 이제 궤도하거나 착륙하거나 이걸 네. 다 수학적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행기 타고 뭐 내릴 때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한 게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계산했으니까 그게 뭔가 오차나 문제 없이 실행되는 건 알겠는데 네. 과학기술은 이렇게 다 수학적으로 계산한 게 오차 없이 다 맞아요? 오차 범위까지를 포함하는 거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노하우가 중요한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계산을 못해요 사실상. 그럼 많은 실험들을 하면서 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엔 몇 톤 정도로 쏘았을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더라라는 계산을 지금은 어느 정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게 데이터가 축적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마추어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모의 로켓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시뮬레이션이 가능은 한데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려고 한 치올코프스키 같은 경우에도 로켓 방정식을 만들거든요. 네. 그 계산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뭘 상정하냐면 공기도 없고 무중력 공간이다라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해요. 그럼 실제로 지구같이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 근데 지구도 아랫부분은 공기 밀도가 높고 1기압 정도 되니까 그렇지.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점점 옅어지거든요. 그리고 바람도 불 수 제트 기류도 있을 것이고 바람도 그러니까. 불고 이것저것 뭐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럼 그거를 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도 하죠. 가능도 한데 결국에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벌어질 건지를 무조건 무지하게 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가능해요. 비행기도 네.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만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고 결국엔 조그마한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서 풍동 실험을 하고 그러면서 얘가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결국에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을 하면 그걸 다시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미리 이론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요. 두리뭉실한 형태로 비행기를 모형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계산들을 해요. 역학적으로. 근데 실제로 봤더니 다른 이상한 효과들이 발견이 돼요. 날개 끝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공기역학적으로 뭔가 안정되는 거를 나중에 발견을 해요. 그럼 나중부터는 이제 시뮬레이션 안에 그걸 도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트라이얼 에러를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전자동 시스템으로 돼갖고 미리 다 시뮬레이션 되는 거 아니고 실제로 해보면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이론과 경험이 계속해서 병행돼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 이론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분이 이 치올코프스키. 그렇죠. 치올코프스키가 되는 겁니다. 이거 라스푸틴이랑 동시대를 사신 분인데. 그렇죠. 진짜? 맞아, 러시아. 러시아. 대전 예. 러시아 시대. 아, 사진 있어요? 네네. 캉쌤 지금 검색해서 옆에서 이렇게 힐끗힐끗 봤는데 네, 되게 지금 포스가
이분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나올 건데 네. 그분들이 영감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삐. 뭐죠? 춘추? 아니요. 삐모. 아, 네네. 그냥 장난친 건데. 쥘 베른의 SF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라고 하는 소설인데 쥘 베른 아실걸요? 그럼요. 네. 쥘 베른 뭐? 그 해저 뭐지? 해저 이만희. 맞다. 네. 또 있어. 그리고 세계- 80일간의 80일간의 세계 일주. 일주. 아, 그래? 우리한테 재밌어. 유명한 건 그 두 개잖아요. 네. 저 옛날에 읽어봤어요. 해저 이만리도 읽어봤고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읽어봤었는데 오히려 지구에서 달까지는 좀 못 읽어봤거든요. 저도 그건 몰랐는데. 그쵸? 네. 1865년에 나오는데 이분이 되게 놀라운 게 해저 이만리는 잠수함이라고 하는 개념만 있고 실제로 없었던 시절에 해저 이만리를 썼고 로켓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에 지구에서 달까지를 쓴 거예요. 네. 되게 신기한 분이야 이분이. 근데 이 소설이 사실 SF 소설이 많은 어린이들을 자극해요. 그래서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도 어렸을 때 그걸 읽고 나서 너무 감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나는 우주를 가게 돼. 근데 사실 지구에서 달까지는 어떻게 달로 가냐면 대포를 쏴요. 커다란 대포를. 아니. 어. 죄송해요. 제가 깡쌤 옆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어. 깡쌤이 치올콥스키 사진 이렇게 검색창에 띄워놓으셨는데 라스푸틴을 다른 옆창에 띄우신 거예요. 그게 빵 터졌어요. 아, 그때 무슨 비주얼이 네, 비주얼이. 털 많고 수염 많고 러시아 분들이 근데 멋있어. 이름에도 뭔가 포스가 있고요. 어쨌든 대포로 간다고요? 네. 네. 그때 그렇게 소설을 썼어요. 근데 뭘 하냐면 치올코프스키라든가 고다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다드는 사실 다른 소설이었는데 뭘 하냐면 대포로는 못 간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공통적으로 뭘 하냐면 그건 나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대포로 갈 수 있지, 왜? 대포로 보통 가지 대포를 않아요? 쏠 때의 그 힘이 너무 세서 사람이 반드시 죽어요. 그건 나도 알겠어요. 진짜요? 예. 달까지 갈 수 있는 대포라면 너무나 이제 포신도 길어야 되고 그 가속도가 너무 포신을 크기 달까지. 때문에 가속도가 너무 세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수학적인 계산들을 해내요.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계산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예. 어디까지 하냐면 야, 갑자기 궁금한데, 나 항상 궁금했거든요. 에반게리온 보면서 항상 궁금했는데. 그만해 이 자식아. 포탄 속에다가 무서워, 눈빛. 포탄을 빵 쏴가지고 달까지 보내는 거야. 근데 가속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거기를 그 액체 산소로 가득 채운 다음에 포 안에다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죽나? 액체 산소에 사람이 쌓여 있다고? 응. 액체 산소가 영하 180. 아니야. 그런데 이제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로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액체 산소는 아니고 호흡할 수 있는 액체. 액체. 그 안에 사람이 들어 있어도 그래도 가속도가 크면 당연히 죽죠. 왜요? 왜? 미사일이 타요? 겉에 뭐가 퍼피가? 지금 질문은 뭐냐면 약간 이런 거야. 아이언맨 같은 사람들이 저 높은 곳에 떨어지는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받아채면 사는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땅에 부딪히는 거나 그 사람 팔에 부딪히는 거랑 똑같지. 아니, 그게 아니라 포탄 안에 그 액체가 가득 물도 있어서 마찬가지죠. 범퍼 역할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거야. 아, 그 아이언 이해했습니다. 아, 뭐 혼자 뭐야 이해하지 마. 이해했어요. 갑옷을 입고 사람이 땅이 그 1km 높은 곳에서 사람이 땅에 떨어지면 사는 것처럼 묘사되는 게 아이언맨이거든요. 네. 아이언맨 수트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수트 때문에 죽겠지. 땅에 부딪히나 수트 안에 부딪히나 사람이 죽는 건 그렇구나. 똑같거든요. 질문이 이거지. 안에 물이 차 있으면 강한 가속도를 받아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똑같아요. 물에 부딪히는구나. 물에 부딪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예.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로켓 언제 쏘냐고. 미사일 안에 액체 산소를 채우면 제 생각에 액체가 물렁물렁하니까. 겉에 보호막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물에 부딪힌다 하는 거지. 너무 빠르면. 물에? 그럼 왜 우주선을 탄 사람은 안 부딪혀요? 그러니까 무중력 우주선은 상태여서? 이렇게 빨리 안 쏴요. 어느 정도 지속적인 로켓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아낸 사람들이 첫 번째가 그러니까 치올코프스키인 거예요. 근데 치올코프스키에서 한 30분째 멈춰 있으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중요한 말이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빵하고 쏘면 안 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걸 공통적으로 오케이. 사람들이 알아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려면 고체가 안 되고 액체 연료를 써야 된다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알아내요.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이미 한 단으로는 안 되고 다단 로켓을 써야 된다는 개념까지 알아내요. 초등학교의 독실이는 그걸 몰랐거든요. 한 단 크게 하면 되지. 근데 난 지금도 모르겠어.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 한 단으로는 안 되고 다단 로켓을 써야 되는구나를 이미 연구해서 논문을 써요. 그게 대단한 거지 사실. 이분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다음에 추적 방향, 그러니까 추진하는 방향의 전환이 가능한 로켓 엔진도 설계를 하고 다단계 로켓뿐만 아니라 우주 정거장, 액체 로켓 엔진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럼 그거를 연소실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노즐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건 다음에 다룰게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균형 맞춰주는. 균형 맞춰주는 네. 자이로스코프에 의해서 이제 자세 제어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 혹은 우주선 안팎은 이제 출입하려면 에어로크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어떻게 설계하는가들을 전혀 로켓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 이때 로켓이 어떤 거였냐면 중국 애들이 쏘던 것 같은 그런 불꽃놀이 로켓은 있었어요 이미. 당연히 있었겠지. 서양에도 있었을 거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걸 이미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를 설계를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건 좀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뛰어난 과학자가 있어도 정치를 라스푸틴이 하니까 이제 제정 러시아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거 아이디어만 낸 것이 아니라 아예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죠. 해보다. 이분이 쓴 가장 유명한 논문이 뭐냐면 로켓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논문인데 1903년에 반작용 장치를 이용한 우주 탐험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요. 반작용 장치의 로켓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로켓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 속도를 만들어내려면 무게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식들을 만들어내는데 계산 자체는 간단해요. 유도 자체로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최초로 한 사람인 게 놀라운 거죠, 사실. 네. 이게 문제는 뭐냐? 지금 나오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 러시아에서만 살짝 소개되고 잊혀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서구 사회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아직은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야. 근데 반작용 장치로 우주를 날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잊혀지는데 1903년이 아마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이제 비행기를 해일 거예요. 네, 많이 맞아요. 앞서 있었구나. 그 해에 논문이 와. 근데 이때쯤 돼서 상대성 이론 나오지 않습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이 1905년인가. 맞아요. 네. 상대성 이론도 그때 이미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주를 간다는 건 그래도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늘도 못 날던 상황이고 라이트 형제가 최초에 나왔던 비행기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진짜 몇 미터 못 날아요. 65미터? 35미터? 33미터? 아무튼 굉장히 조금밖에 못 날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만 유명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에서 나중에 독자적으로 치올코프스키랑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 이론들을 알아내요. 그러니까 사실 치올코프스키가 독일에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독일은 알아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근데 이제 치올코프스키의 논문을 접하면서 누구에게 영감을 주냐면 러시아의 세르게이 코롤리오프라고 하는 수석 개발자로 알려져 있던 사람한테 영감을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 정리를 좀 할게요. 치올코프스키가 세계 최초로 로켓에 대한 논문을 썼던 사람이고 수학적인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영감을 준 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 영감을 주냐면 코롤리오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 사람이 무슨 거에 대한 수석 개발자예요? 코롤리오프가 이제 소련의 로켓 개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로켓 개발 초기 역사 계보가 치올코프스키를 통해서 코롤리오프로 간다. 근데 왜 수석 개발자라고 하냐면 러시아는 제가 간단히 다룰 거거든요. 거의 안 다룰 건데 소련의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로켓을 계속 앞서 나갔어요. 미국보다. 그래서 미국의 스파이들이 이 사람을 암살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 나가니까. 그래서 숨겼어요. 존재 자체를. 코롤리오프를. 네. 그래서 코롤리오프가 죽을 때까지 코롤리오프는 앞에 안 나오고 뭐라고 하냐면 수석 개발자라고 계속 이름을 붙여요. 수석 개발자가 만들었다. 근데 누군지는 안 밝혀.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고 사실 폰 브라운이 독일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아폴로 우주선을 쏘게 되거든요. 아폴로 11호까지. 근데 이 분도 코롤리오프가 죽을 때까지 이름 자체를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수석 개발자라고도 알고 있다가 뭐 누구 주석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코롤리오프라는 사람이 이분이 있었구나. 굉장한 분이네. 스푸트니크 1호 뭐 이런 걸 다 이분이 다 진두지휘했다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알고 있냐면 미국이 지고 있다가 그 당시에 소련이 먼저 앞질렀다라고. 그럼 소련도 누군가 개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를 수석 개발자라고만 하고 안 밝혔어요, 소련이.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누구냐면 코롤리오프고 이분이 누구에게 영감을 받았느냐? 치올코프스키에게 영감을 받았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경이롭더라고. 저는 러시아 하면 이제 차이코프스키,
톨스토이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그러네. 또 위대한 사람들이 많네요. 치올코프스키. 얘네가 앞서 나간 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런 과정들, 선구자들이 그렇죠. 있었군요. 네. 그리고 하루빨리 라스푸틴을 숙청했던 게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러시아가 주류가 아니어서 그런지 독실님 설명해 주신 거 보면 되게 대단하고 우와 저런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데 이슈화는 되게 안 되어 있네요. 우리한테 네. 일단 숨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구소련의 어떤 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고 네네. 미국에 비해서 결국 미국에 졌으면 끝이었던 것도 있었는데 또 뭐가 있냐면 미국에게 소련이 졌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소련이 공개를 안 했어요. 실제로. 코롤리오프가 죽을 때까지 코롤리오프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공개를 안 했어요. 수석 개발자가 만들었다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도 되게 제한적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소련이 어떻게 로켓을 개발했는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요. 소련의 러시아. 로켓 개발이 어떻게 됐는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다뤄보는 게. 네.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두 번째 전설. 이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로버트 고다드 박사라고 흔히 알고 있어요. 처음 들었는데. 정말? 왜 고다드를 몰라? 아는 네가 더 이상해. 저는 고디바는 들어봤는데 그거 나도 고디바도 들어봤어요. 맛있죠. 맛있죠. 고디바? 초콜릿. 그래요? 고디바도 몰라? 아는 게 뭐야 도대체. 고길동? 이런 미친. 같은 곳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네. 고다드와 같은 곳이 고길동. 자, 로버트 고다드는 82년생이고요. 네? 나랑 동갑이네? 응? 1882년생. 1880이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 1882년생이고 친구인 줄 알았네. 1985년까지 살아요. 근데 이분의 생애가 되게 좋아요.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할 게 많아. 미국의 액체 로켓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지금 오늘 설명한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누가 알고 있었을 것 같고 제가 몰랐던 건 아무도 몰랐을 것 같으니까 제가 몰랐었던 거 위주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네가 알고 있는 것도 설명해 주세요. 근데 고다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네. 어떻게 하냐면 액체 로켓을 만든 사람이고 최초 액체 로켓 사진 같은 거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고다드를 검색을 하면. 태어나서 액체 로켓이라는 걸 검색해 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 정말? 네. 한번 보자. 16살에 고다드 박사가 고전 SF인 우주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우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 우주전쟁이 뭐냐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던 그 우주전쟁이에요. 거. 네. 그게 그렇게 오래전 책입니까? 네, 1898년 책입니다.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걸 썼는지 허무하잖아. 모르겠어요. 외계인들이 그냥 죽잖아요. 세균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돼서. 그 우주전쟁이라고 하는 걸 읽고서 이 사람도 이제 우주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게 치올코프스키도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달까지 대포로 달로 가는 소설을 읽고서 막 하는 것처럼 로버트 고다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SF 소설을 읽고서 우주에 관심을 가져요. 대단하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06년에 혈의 누라는 신소설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거보다 앞서서 이런 SF가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유행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그게 그 당시 애들한테 영감을 주죠. 근데 이제 1년 애기들한테 영감 준 게 더 웃겨. 여기에 막 헌신한 게 신기하죠. 네. 고다드가 1년이 지났어요. 17살이 됐죠. 10월 19일입니다. 이 고다드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 저도 할게요. 1899년 10월 19일. 집 뒤뜰에 벚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러 나무에 올라갔다가 마당에서 출발해서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서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었어요. 이게 하나의 계단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굉장히 커다란 계단. 네. 누구는 11계단이나 올라야 되지만 이분은 그렇군요. 자신의 한 계단으로. 벚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그날 생각했대요. 그러고서 인생을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데 17살이에요? 17살에. 근데 좀 속상해요. 왜요? 삶이. 이제 볼게요. 이 사람이 결국에 그 연구를 계속해요. 그래서 다단계 로켓 개념 독자적으로 만들어내죠. 아까 말한 다단계 로켓. 또 연소실과 연료통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특허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특징이 있어요. 연구를 하는데 연구 내용을 공개하고 이제 같은 과학자들이랑 같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특허를 하나씩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평을 하자면 저는 이거 지금 좀 별로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이렇게 된 이유도 있는데 어떤 이윤 추구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있어요. 성향이 내성적인 거 아니에요? 성향이 내성적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간에 근데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저의 표현일 수도 있고 저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한 해석을 하니까 굳이 하자면
로켓은 아마추어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애들 장난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거면 결국엔 돈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연구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같이 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조용히 자기가 이제 알아내는 것들을 연구 발표를 원래 태생에 좀 발표를 안 하고 남이 그걸 훔쳐갈까봐 전전긍긍해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특허로 막아요.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못하게.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도 있지만 원래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아마추어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스미소니언 협회한테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포부를 밝히지. 그래서 실제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펀딩을 받았으면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으면. 계속 발표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최후 통첩을 받아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돈 끊겠다라고 하니까 반강요에 의해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쓰는데 그게 극히 높은 고도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보고서를 씁니다. 아까 치올코프스키는 일단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으로 연구했다고 봐야 돼요. 아주 높은 고도에는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데 편집증적일 정도로 연구에 대한 비밀 유지 노력을 하거든요. 이걸 조용히 그냥 그래 발표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스미소니언 협회 너네 내가 발표할게 해서 딱 1750분만 인쇄를 해갖고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비밀 유지를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부가 유럽에 전달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알려진 거예요. 이 과학적 연구가.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분이 좀 속상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대서양 무착륙 비행을 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에 극히 높은 고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관심을 끄는데 속상이 뭐냐면 뉴욕타임즈가 이제 사설을 써요. 이 발표에 대해서.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를. 클라크 대학교의 영년직 교수이며 스미소니언의 후원을 받고 있는 고다드 교수는 작용 반작용의 관계도 모르고 있다. 로켓이 분사가스를 뒤로 내뿜어 생기는 반작용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분사가스가 작용하기 위한 공기가 필요한데 대기권 밖에서는 분사가스의 반작용을 일으킬 공기가 없다. 따라서 우주 공간에서 로켓이 작용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고다드는 요즘 고등학교에서도 매일매일 가르치는 상식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독실이가 아까 우리한테 작용반작용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고 질문한 어이가 없네. 뉴욕타임즈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근데 제 지금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네요. 50분 전으로 돌려보면 우리 얘기가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문가가 사설 쓰는 거랑 같으면 안 되지. 그렇지. 이미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작용반작용은 1600년대에 완성된 내용이니까 뉴욕타임즈의 그 과학기술 쪽 사설을 쓰는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난 오히려 그 깡쌤이랑 도희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 수준은 된다. 그렇구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만. 1800년대. 네. 그렇군요. 1900년이지 이때. 1900년. 그런데 이제 고다드 교수가 너 여기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대놓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거든. 고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거를 그런 상식조차 모르는 교수다. 근데 이제 상처를 엄청나게 받고 어떻게 하냐면 더더욱 연구 실적 발표를 한다든가 대중한테 자기 연구를 알리는 거를 다 거절을 하고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럼 뉴욕타임즈가 아무튼 잘못했잖아. 너무 심하게 이제 모욕을 줬잖아.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언제 하냐면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지 하루 지난 다음 69년 7월 17일에 그때 이미 고다드 박사는 고인이 된 상황입니다. 뭐야? 그래도 기억했다는 게 대단하다. 그쵸. 지네가 욕을 먹으니까 그러겠지. 욕을 먹었으니까. 45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때 이미 고인이 된 다음인데 그때 자기가 오류를 일으켰던 거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현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카톨릭보단 빠르네요. 그래도 뭐 이게 속상해요. 근데 고다드 박사 그 당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을 하면 저도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깐 거에 대해서 이분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무도 고다드의 지지를 아무도 안 했어. 뉴욕타임즈가 맞았겠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렇죠. 그러다 이제 그 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이후에 액체 연료 로켓을 이제 연구 방향을 바꿉니다. 고체는 좀 힘들구나 생각해서 이제 액체 연료로 바꾸고 1926년 3월 16일에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인 넬을 발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이에요. 고체 연료를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고체 연료는 뭐 이미 그 중국에서 막 불꽃놀이 했었으니까. 근데 맞다. 그게 고체네요. 그렇죠. 흑색 화약 쓰는 거. 흑색 화약. 근데 흑색 화약으로는 아까 말한 거 정도의 속도도 도달이 불가능하고 흑색 화약 같은 경우에는 또 속도뿐만 아니라 제어가 불가능해. 한번 불타면 끝이에요. 그걸 어떻게 끌 거야.
그 추력을 이렇게 조절하는 게 불가능한데 액체 같은 경우는 내가 펌프질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추력 전환도 가능하고 내가 정확한 시기에 이제 딱 끊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즉 컨트롤이 가능한 건 액체예요. 그래서 액체 연료 로켓을 발사하는데 최초 로켓이죠. 2.5초를 날았고요. 고도는 12.5m까지 올라가고요. 총 비행 거리는 56m 갑니다. 2.5초면은 종이 비행기도 잘 던지면 아니 추진 그만큼까지 올라가지. 아니, 추진을 2.5초. 그래서 고도는 12.5m, 비행 거리 56m. 꽤 멀리 56m면 많이 날긴 했네요. 근데 사실 보잘것없게 느껴지잖아요. 물로켓도 이거 이상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기가 12초 날았고요. 그때 6m 날았고 비행 거리가 36m를 날았어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 첫 비행기가 이랬는데 15년이 지난 1918년에는 이미 항공기가 정찰, 포격, 유도, 폭격, 공중전 그걸 다 할 정도 15년만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비슷하게 생각을 하자면 이때 12.5m 날아갔던 그 액체 로켓이 16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의 후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톤이라고 하는 유효 하중을 싣고서 200km를 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거든요. 결국에 이제 최초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가기 좀 힘들었던 게 성공한 모델이 있으면 그의 장점을 따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한 방에 싹 바꿔버려요. 그 다음 모델은 앞에 성공했던 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확 바꿔버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알기도 힘들고 성공한 모델의 장점을 찾기도 힘든 거예요. 통제 집단 안 만들고 그냥 완전 새로운 걸로 바꾸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SNS 다 비공개로 해놓고 친구 요청도 안 받으면서 자기 혼자 엄청 열심히 페이스북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다가 그거를 팍팍 바꾸는 거지. 뭔가 조금씩 개선을 해야 문제를 찾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로켓을 이제 점점 크게 만들어요. 이게 소문이 나겠죠. 근데 또 이제 속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929년 7월 17일 대형화된 넬을 발사하고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까지 출동을 해요. 근데 이 대형화된 넬이 실제로 원하는 고도에 도달을 했어요. 결국 원하는 고도에 도달하는 게 목표였던 거니까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신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떨어진 걸 보고 추락한 걸 보고서 악의적인 기사를 써서 지방신문에다 표제를 어떻게 했냐면 달 로켓이 표적을 38만 2,080km를 벗어났다. 완전 비꼰 거지. 달까지 거리가 38만 km야. 네. 근데 얘가 1km도 못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 로켓이 표적을 38만 2,080km 벗어났다라고 이제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네. 비꼬면서. 거기다 이제 주민들이 이제 압력을 행사를 하죠.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로켓 비행 시험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너무 속상하게 이 일화를 들을 때 고다드가 분명히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이거 성공한 거고 높은 고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근데 기자가 이제 개소리로 치부를 한 거야. 니 달 가는 로켓 만든다며. 그래놓고서 이만큼밖에 못 갔네? 표적까지 38만 킬로가 아직 남았네?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상처를 받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최초로 대서양을 단독 비행했던 이제 찰스 린드버그의 지원으로 이제 로스웰로 자리를 옮깁니다. 로스웰로요? 그 유명한 로스웰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액체 로켓을 공기역학적으로 매끄러운 이제 케이스로 이제 감싸요. 그 전까지는 거의 골격만 있었거든요, 로켓이. 근데 이제 그 케이스로 감싸고 아까 말했던 자이로를 이용한 이제 유도 제어도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이제 폰 브라운의 V2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라이트 형제랑 좀 비교를 해보면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기나 이 사람이 쐈었던 이제 최초의 액체 로켓 넬이나 이제 비슷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보잘것없는 성과를 내는데 결국엔 이게 금방 15년 한 20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거는 첫 번째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라이트 형제나 고다드나 둘 다 논문이나 보고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성과의 대부분을 특허를 통해 보호를 해버려서 다른 동료 과학기술자들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접근을 차단을 해버려요. 이런 둘 다 특징이 좀 있고 좀 아쉬운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극히 높은 고도를 100km 이상의 고고도를 보낼 거였으면 두세 명으로는 개발이 안 되고 수백 명 이상 또 수백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을 못한 거죠. 또 뭐도 있냐면 고다드가 계속 미국 군부에게 야 이거 있으면 되게 좋아. 좋은 무기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는데 사실 미국 군부가 로켓 연구를 지원을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고다드는 그냥 이렇게 끝나요. 끊겨요 계보가.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나사가 결국엔 미국에서 이분을 어떻게 했겠어요? 영웅화 시켜야겠죠. 그지. 나중에 이제 현대 로켓의 아버지로 만들어줍니다.
고다드 우주센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소련과의 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 사실 1세대는 고다드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도 이제 고다드가 액체 로켓의 아버지다 이렇게 막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이. 한 게 없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연구를 이어서 갔어야 됐는데 고다드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당시 미국의 상황이 아무도 펀딩을 안 해준 거야. 미국은 관심이 없었어요, 로켓에. 그래서 이게 끊겼었다. 그래서 시대적 천재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 필요가 만들어내는 거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이제 중요한 사람이 옵니다. 진짜 메인 주제. 실제 미국 로켓 연구의 선구자는 누구냐? 독일의 베르너 폰 브라운입니다. 폰 브라운. 네. V2 로켓을 만들었던, 그리고 그의 스승 헤르만 오베르트. 이 두 명 정도까지 이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폰 브라운이 중요합니다. 그 스승이 누구냐? 헤르만 오베르트인데 이분부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1894년생, 89년까지 살았습니다. 94년생. 애기네. 네. 이 헤르만 오베르트도 어렸을 적에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를 읽고서 똑같아요. 대륙에 있는 사람 다 줄 베른을 좋아했나봐. 이걸 읽고서 달까지 가려면 이제 로켓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아까 말했던 유출된 논문을 압니다. 고다드 논문. 그래서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 오베르트가. 그랬다가 이제 거절을 당하죠. 1922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켓에 관한 거 이제 유토피아적이라고 거절을 당해요. 그러니까 다 그래, 그 당시 사람들 말이 되는 소리 해라. 근데 이제 거절당한 논문을 책으로 출판을 하려고 했거든요. 1923년에. 그것도 거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출판하는 거에 일부의 비용을 내가 부담하겠다 해서 로켓을 이용한 행성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독일에서는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러시아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미국도 고다드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독일 사람들은 로켓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이 헤르만 오베르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막 로켓 클럽을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독일이 왜 로켓을 좋아했을까요? 독일 하면 또 스피드의 나라 아닙니까? 네? 아우토반도 있고. 단순하고. 그러네. 그것도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졌을 때예요. 근데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 이제 묶여지냐 1919년에 이때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냈어야 됐고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라든가 1차 대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독일이 악했는가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1차 대전 때는. 그리고 1차 대전 때 패전국이기는 한데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가 엄청나게 당했어요, 사실. 그래서 프랑스랑 이제 연합군이 이를 갈면서 뭘 하려고 했냐면 독일을 영원히 가난한 국가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사실 독일 민족, 독일 국민들이 나빴던 건 아닌데 독일 국민들이 거의 어마어마한 빚을 평생 못 갚을 빚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조약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게 나중에 히틀러가 집권하게 되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렇죠. 1차 대전의 베르사유 조약의 불공정으로 인해 2차 대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 베르사유 조약에 뭐가 있었냐면 항공 전력 금지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일단 비행기를 못 만들어요. 만들면 안 돼. 근데 이때까지는 로켓이라고 하는 거는 항공 전력에 묶이질 않았어요. 왜냐면 없었으니까, 없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또 장거리포 같은 것도 제작을 이제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일단 열받아 죽겠어. 내가 그렇게 윤리적인 잘못을 한 건 별로 없었는데 전쟁에 졌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가난한 나라가 된 것도 너무 힘들고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것도 힘든데 일단 항공 전력도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수를 하려면 로켓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제 오베르트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는 로켓 연구 클럽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중 하나에 클럽 부회장을 통해서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베르트의 도제가 돼요. 이제 제자가 돼요. 나중에 이 오베르트는 폰 브라운을 따라서 V2 연구도 하고 폰 브라운이 초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로켓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독일에서의 로켓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했었던 최초의 어떤 논문을 썼던 사람, 그리고 이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독일에서 로켓 연구를 시작하더라. 그게 헤르만 오베르트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으로 로켓을 연구한 3명의 선구자 천재가 있었는데 최초의 아이디어를 먼저 내고 수학적으로 기술했던 러시아의 치올코프스키, 그리고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만 유명했다가
나중에 코롤리오프를 통해서 이제 동기를 심어주고 코롤리오프는 이 사람의 어떤 그 후계자로서 나중에 뭐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쏘아 보내고 뭐 스푸트니크를 쓰고 이렇게 하죠. 두 번째,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을 쏘아 올린 사람은 미국의 고다드입니다. 이 사람은 로켓에 관심이 없었던 정부, 언론, 미국의 분위기 이거에 의해서 사실상 아이디어를 전혀 발전을 못 시키고 끝났고요. 1차 대전 후에 독일의 로켓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독일의 헤르만 오베르트. 이 사람으로 인해서 로켓 개발에 뛰어든 독일 전문의들이 많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상 로켓의 아버지가 되는 베르너 폰 브라운이 나옵니다. 이제 폰 브라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5명을 얘기했다. 네. 라고 얘기했구나. 근데 이제 사실 폰 브라운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젊은이들의 공통점이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아주 쓰잘데기 없다고 여겨졌던 공상과학 소설. 그렇죠. 그거 읽고. 네. 나무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서. 네. 난 이거 하겠어. 하는 이런 덕후들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논문 거절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꿈을 쫓았어요. 이건 되게 재밌네. 좋더라고요. 이거 읽으면서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미국과 소련 로켓 전부 다를 선구자 역할을 했던 폰 브라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재밌어요. 우리가 좀 토론할 거리도 사실은 있는데 토론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 한번 해볼게요. 1912년생이고요. 77년까지 삽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농무부 장관이었고 남작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거기 시집을 온 거죠. 일단 부자였고 12살 때 형과 함께 나무로 만든 손수로의 뒤에다가 대형 불꽃놀이용 로켓 6개를 붙들어서 맨 다음에 이거를 베를린의 부촌이었던 베를린의 압구정 티르가르덴 거리에서 불을 붙였습니다. 재밌죠? 경찰에 체포되고요. 아버지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보장을 해서 풀려납니다. 이런 일화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12살 때부터 이런 짓을 해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죠. 금수저는 공부도 열심히 안 했어요. 이때 얘는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막 음악가가 되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했었대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다가 15살에 헤르만 오베르트 아까 그 사람이 썼던 로켓에 의한 행성 여행이라고 하는 걸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수학 방정식이 너무 많았어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이거 읽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죠?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때 수학과 물리학이 낙제 수준이었는데 이 말을 듣고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수학과 물리학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네.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다 결국에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베를린 공과대학의 기계과로 갔습니다. 그때 뭐 항공우주공학과 이런 게 없으니까. 베를린 공대의 기계과를 갔는데 집에 가까우니까 당시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공대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에 이제 아마추어 로켓 협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베르트를 소개를 받아서 거기 이제 도제가 돼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진짜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오베르트를. 그래서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이제 오베르트 걸레질? 후원자 모임인 거야. 아니야 맞춰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걸레질은 아니었어. 그래? 오베르트를 후원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클럽에서 최초의 임무가 뭐였을까? 커피 타기. 디제잉도 아니고 커피 타기도 아닙니다. 이 화분에 물 주기. 그 정도 해야지. 그거 너무 관련이 없잖아. 좀 관련이 있는 것 중에. 속옷 빨기? 죄송합니다. 칠판 닦기? 펀딩하기입니다. 펀딩하기. 백화점에 행성과 로켓 모형을 딱 전시를 하고 펀딩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줌마들한테 지나다니는 아줌마들한테 행성과 로켓 제작하려면요. 자그마치 1년이나 걸리고 제작비는 무려 7,000마르크가 듭니다. 근데 7,000마르크가 지금 기준으로 이제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2만 달러 정도. 그거만 있으면 행성까지 갈 수 있다. 행성과 로켓 만든다. 좋은 말로 펀딩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다단계 같은 거네. 사기친 거지. 사기죠. 네. 근데 이때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앵벌이죠, 앵벌.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는데 이제 좀 빠르게 할게요. 독일 육군이 로켓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VFR이라고 하니까 아마추어 로켓 협회한테 로켓 연구를 의뢰를 했는데 얘네들이 하는 짓이 너무 아마추어스러운 거야. 육군은 좀 군이니까 돈도 많이 낼 용의가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길 바라는데 얘네들 좀 너무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살의 폰 브라운에게 개인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군이. 그래서 네가 육군에서 연구를 하자 제안을 하죠. 폰 브라운이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근데 이제 폰 브라운 말에 의하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요. 여기 와서 육군 로켓 연구소의 소장인 도른베이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도른베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액체 로켓 개발 기술 책임자로 일해줘라. 그러면서 또 여기서 베를린 공대 대학원 거기 뭐 박사과정도 같이 해. 이런 제안들을 해준 거야. 학비도 내줄게. 박사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액체 로켓 개발 기술 책임자도 해.
20살짜리한테. 그 앵벌이 하던 애한테. 그렇죠. 네. 파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합니다. 왜 오베르트한테 얘기하지 않고 폰 브라운한테 얘기했지? 그건 모르겠고. 왜냐면은 오베르트는 잘 모르겠는데 협회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후원자 협회가 있었죠. 네네 네. 실권자니까 이렇게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밑에 폰 브라운에게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마추어 로켓 협회에서 하는 게 그냥 일단 처음에 펀딩을 해줬어요. 그쪽에다가 니네가 좀 연구를 해줘라라고 이제 외주를 줬는데 하는 게 좀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군 내부에서 연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34년 이제 전쟁의 위기가 계속 생겨나고 있을 때. 결국에 이제 모든 로켓은 군 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결의안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폰 브라운이 모든 이제 독일의 그 로켓 연구를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A 시리즈라고 하는 액체 로켓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A 시리즈예요. A1 실패하죠. 걔도 잦은 폭발을 합니다. 근데 A1부터 사실 뭘 하냐면 고다드의 방식을 적용을 시켜요. 고다드가 했었던 연구 논문들을 이렇게 살짝 보기도 하고 나중 이야기인데 고다드가 죽기 전에 V2 로켓에 대해서 되게 지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나중에 샘플을 보고 나서 면밀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가 특허냈었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적용이 돼 있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게 속상한 거예요. 사실 고다드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훨씬 더 훌륭한 로켓을 만들 수 있는 그 포텐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계보는 미국에서는 끊어진 거죠. 고다드의 방식을 이제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 A1 실패합니다. 그걸 개선을 했던 A2라고 하는 로켓은 성공을 해요. 훨씬 강력하고 센 이제 로켓을 만들어야 되니까 A3라고 하는 걸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 결국엔 A4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때 런던을 공격하는 탄도탄으로 이름이 예약돼 있었어요. A4는. 그래서 이제 A3가 계속 실패하니까 그 오류를 바꿔서 완전히 뜯어 고쳐서 A5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듭니다. A4는 예약이 돼 있으니까 이름을 못 갖다 쓰거든. 예. 그러니까 A5를 만드는데 페네민데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A5를 계속 실험을 하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군과 육군이 예산을 1,100만 마르크를 내놔요. 근데 비교를 하자면 그 전까지 있었던 연간 예산을 8만 마르크를 넘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1,100만 마르크를 내놔요. 이거 성공을 시켜라. 그러면서 이제 A5를 만들죠. A4라고 하는 것도 이제 3번이나 실패를 해요.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4번째 성공을 하는데 이게 42년 10월 3일입니다. 사실 이제 전쟁 무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히틀러가 로켓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경쟁적인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A4라고 하는 로켓. 이제 얘가 폰 브라운이 만들었던 그 로켓에 대한 경쟁 무기가 FI-103이라고 하는 순항폭탄이 있어요. 얘는 제트 엔진이 달려있는 비행기 같은 폭탄이에요. 비행기 같은 폭탄이라. 이건 뭐 영국에서? 아니, 그 독일에서 2가지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치? 순항 미사일을 만들 것이냐, 이런 로켓을 만들 것이냐 2개를 갖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둘 다 추진하기로 합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FI-103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V1 복수 1호라고 하는 V1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성공했던 A4라고 하는 로켓에다가는 V2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거기서 V2. 그렇죠. 이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왜 V2냐? V1은 뭐냐? V1은 FI-103이라고 하는 순항폭탄. 비행기같이 날아가서 부딪히는 폭탄인 거고 얘는 속도가 느려요. 비행기가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격추도 가능한 상황이었고 근데 V2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너무 속도가 빨라서 사실상 막리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사실 이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 로켓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계속 A1 실패하고 A2 성공하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필요했냐면 군부대에서 필요에 의해서 미사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펀딩을 하지 않으면 사실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됐냐면 듀가 있어요. 일단 히틀러를 설득해야 되는 것도 맞고 며칠까지 어떤 목표치 사정거리 얼마 정도의 몇 킬로 정도의 탄두 무게를 가지고 있는 뭘 하겠다는 목표치가 있고 기간 안에 한정된 예산으로 그거를 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천천히 개발한다는 건 사실상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걸 좀 한 거고요. A4라고 하는 게 아무튼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마음을 움직여요. 그걸로 영국을 공격하기로 하고 이름을 이제 V2로 바꿨다고 했죠. A5가 아니라 A4를 얘기하는 거지? 네. A3가 실패하고 A4를 만들기 전에 A5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가 A5를 개선해서 A4로 만든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다. 네, 순서가. 근데 2년 동안 당연히 A4가 성공을 했는데 A4를 V2로 바꾸기까지 실전 배치까지 이제 2년이 걸리거든요. 그 2년 동안
크고 작은 개선을 65,000번을 합니다. 65,000건의 크고 작은 개선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개선들을 하게 되고